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문득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욕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윤석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모했을까요? 그저 검사의 아내로서 업자들의 편의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국정 운영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정도를 넘어선 일탈 때문에 우리가 창피합니다. 매번 창피는 윤석열, 김건희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정치는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부끄러운 장면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편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김종욱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불과 3시간 전인데 그나마 제 시간에도 안 왔어요. 차가 막혀서 그런다는 건데 글쎄 일단 의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은 옷에 무슨 가방 하나 들었던데. 네. 그 여전히 좀 좋은 옷 입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 브랜드까지는 모르겠는데 신발도 뭐 P사의 명품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위아래도 이제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C사의 옷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조사를 갈 때 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정갈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애를 쓴 것 같고 소위 말하면 여자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꾸안꾸라 그래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것.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숙하게 보이고 정갈해 보이고 마치 본인이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 가려고 애쓴 것 같아요. 네, 약간 다소곳. 네 다소곳하고. 약간 반성 모드 비슷하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똑같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 그 아이빌리브 사과 때. 예. 어. 그때도 이렇게 검은색 비슷하게 입었었습니다. 검은색에 그때 머리를 풀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건희가 이런 화장법에 이런 의상으로 조금 다소곳하게 보이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조언을 분명히 받았겠죠.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제 출석이 예고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예전에 딱 한 번 사과를 해봤던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 네. 형식을.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연출을 한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이제 김건희가 워낙 그걸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 케이스이긴 한데 김건희 의상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뭐 이거 사실 별로 하나도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본질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뭐 이거를 오래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가하고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본질을 오히려 그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가 조사에 얼마나 충실히 응하느냐 본인을 둘러싼 혐의들을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게 오히려 지금 이제 관건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쉬웠던 게 기자들이 2명이 이제 옆에서 붙어서 대표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김건희는 대답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네. 제스처나 이런 게.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옆에서 하지 말자. 뭐 추가 질문은 네,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러면 나올 때는 좀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 뭐 출석하는데 어디서 이제 말하자면 서서 질문을 받을 거냐 이런 거가 이제 좀 변경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특검 쪽에서 특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과 같은 출석 양태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생중계가 따라 붙었고 뭐하고 뭐 이게 뭐 미디어의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아직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연출이 돼버려서 그런 면은 저는 오히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 기자시니까 이렇게 마이크 있잖아요. 무선 마이크를 든 2명의 기자가 양쪽에서 질문을 하는데 약간 막 도식적이고 그다음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런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막내 기자들만 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 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보이잖아요.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김건희는 그래도 한두 마디 더 할 것 같으면 잠깐만요, 변호인 한 대잖아요, 이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 아니냐. 엠부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고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자리에서의 질문은 이 사람이 가장 곤혹스러워할 만한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리액션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긴장이 되죠. 이거를 일선 이제 말하자면 지금 특검이 보통 한 3진까지 꾸리고 있는데 큰 언론사들은 그 막내 기자 이제 순번을 뽑거든요. 누가 할 거냐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방송기자단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도 굉장히 긴장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는 화면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 브리핑 시스템도 그렇고 기자들이 부장급 이상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 이 정도 사건이 되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 브리핑도 마찬가지로 말진 기자들은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어쨌든 노트북으로 받아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하고 그 브리핑도 질문이 가능한 기자 수준의 기자 일진이라든지 부장급이라든지 사실 뭐 가실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가라고 하면 네네. 저는 뭐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아니 뭐 기자로서 사명감도 네. 있고 저 뒤늦게 들어간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 고발뉴스 들어와서 뭐 질문도 곧잘 하고 맥락을 보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꼭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질문도 해야 되는데 좀 그냥 제가 봐서 답답한 장면이었는데요. 오래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김건희의 출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속옷으로 난리치고 아이고. 부인은 겉옷으로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건데 저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나와서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예고한 거잖아요. 나와서 한마디 하겠다라고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얘기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 사용합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환경조사 받습니까? 이러면 상대방이 더 기분 나빠하거든요. 자기는 엄청 잘났는데 예를 들면 전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러니까 김건희 측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또는 자기 지지층한테 동정심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제 변호인 측이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할 것. 전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봐요.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하잖아요. 저 이 사람 그러면 무조건 예를 들면 범죄 혐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짓말을 해서 오늘도 10분 늦게 와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본질과 무관하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황 자체를 갖다 호도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기들은 잘 짠 작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두고 보자. 내가 끝장을 본다.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아니 뭐 못마땅해서 눈에 거슬리는 거겠지만 특검 사무실에 내려서 행차하는 장면이 그야말로 뭐 근사해요. 경호처 직원이 문 열어주고 캐피탈이었죠. 캐피탈에서 내리고 이러고 가는데 윤석열은 이미 탄핵했고 또 심판도 진행 중인데 윤석열의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경호를 해야 되나요? 아니 본인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경호원 주렁주렁 대동해서 열어주는 문 차문까지 열어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수사받는 사람들 본인 손으로 손수 열입니다. 네, 자기가 뭐라고? 소위 말하는 지가 뭔데? 그렇죠. 캐피탈은 이렇게 카니발. 카니발은 이게 자동으로 열려져요. 그렇죠. 예,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건재하다. 니들 짓거려 봐라. 나는 여전히 건재하고 너네들 내가 감옥 가는 거 원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순순히 내가 그럴 것 같지 않아라는 그런 자만심이 보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말 하나하나 기분이 나빴던 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는 게 이제 이 말에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 봅니다. 그러면 질문했을 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다 윤석열이 한 거예요. 다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다 윤석열이 알아서 한 거예요. 이런 걸로 빠져나갈 구멍을 이 말에서도 심어 놓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예전에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걔네들 어차피 그래 봐야 뭐 다 죽었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들어보면 그 당시도 이렇게 지금 뭐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그거 좀 잠잠해질 거예요. 잠잠해지면 내가 통일을 뭐 구상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지금 이렇게 특검 3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 3개의
나중에 종착점 김건희인 것도 알고 있을 거지만 지금 본인은 그래봤자 지금 이렇게 니네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특검 돌리고 국민들이 비난해도 나는 괜찮아 건재 너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니네 나 몰라? 이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요. 그리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사욕으로 점철시켜놨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국민의 안전, 생명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혜병 같은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뇨. 우리가 심려 끼쳐가지고 지금 본인한테 수사받으라고 한 겁니까? 막대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수사를 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너무 소위 말하면 정말 역겨웠어요. 재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 저 뒤에 말도 더 좀 화가 나는 게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죄 없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저 수사 잘 받고 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아니 심려를 끼쳐 죄송한 사람이 뭐 수사를 뭐 잘 받고 어디로 와요. 그냥 계속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수사 잘 받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수사 잘 받고 앞으로 못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 불거지는 사건을 들어보면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건입니다만 오늘은 뭐 그 얘기가 중심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권성동한테 통일교에서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1억인지 10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한겨레 보도였죠. 쇼핑백으로 2번 했고 예. 뭐 큰절하고 받았다 한 학자한테서. 근데 네.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도와주라고 준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김충식 다이어리 나온 게 뭡니까? 통일교 사람하고 김건희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캄보디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선거 이전에 정치 자금을 대어준 통일교를 위해서 그 본인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담내의 의미로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담내일이 청구서죠, 청구. 벌어졌다라고 청구서 하는 받은 것이 거죠. 지금 맞아져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매우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이 정도 사건이 나왔는데 수사를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야 이거 멘탈 갑이다. 만만치 않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진짜 이건 작정하고 해야겠다 이 수사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많은 국민들이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 경호 문제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원님 행차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다 보는데 근데 경호 왜 더 화가 나냐면 윤석열 정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정권이 끝났잖아요. 탄핵으로.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부를 이양받았고 경호처장, 차장도 다 바뀌었는데도 이런 대접을 해줘야 되나? 운전도 해주고 경호도 해주고 인력도 꽤 많이 동원되던데요. 그러니까 입법 관련된 미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소환되는 일이 어쨌든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포털라인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어쨌든 영부인을 지낸 사람이 소환되는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한 참담함이 있는데 그거에 견줘서 지금 경호 관련된 어떤 입법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황에 전혀 조응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각한 부분도 내가 이제 그거 차량 통제도 못 받고 나도 막 이제 다 따라 붙었잖아요. 방송사 차량들이.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 내가 이런 말하자면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아이고,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동시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건재하다라는 것들이 화면으로 잡힐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경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어떤 뭐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지금 경호처에서도 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긴 할 텐데 지금 제공돼야 되는 수준에서 그거를 하는 거가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됐을 때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적 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다시 국민을 우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들고 나온 가방입니다. 에코백을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알아보니까 시중에서 98,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는 그 에코백인데요. 기억하시잖아요. 뒤에서는 일부러 선택한 거죠. 그렇죠. 네. 다 모든 게 의도된 게 순방 갈 때 그 안에 샤넬 집어넣고 에코백 들고 갔던 장면이 포착된 적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뭐 디올백
받았다던가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나왔던 통일교회 샤넬백, 뭐 별의별 백들 다 갖고 있고, 심지어 본인 집에 샤넬 신발 12컬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또 버젓이 저 에코백을 들고 나온 건 저 똑같아 했어요. 나 아직도 건재하다인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 때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국민 우롱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범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지만 네. 기후 위기를 걱정한다. 그렇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워딩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왜 거기다가 연락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표현을 윤석열이 직접 했고, 그 전에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 때, 무혐의를 줄 때 주식 거래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인 입으로 이제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거는 김건희 측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김건희 측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법리적 저항선이 어딘가. 그러니까 나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를로 본인이 어쨌든 법적인 어떤 방어를 삼기로 했다. 이거를 오늘 좀 전략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오늘 수사 내용이 뭡니까?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한 내용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등이죠, 등. 그것만이 그러니까 아니라.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 전화했잖아요, 직접. 그렇죠. 명태균으로 전화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밀라고 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왜 전달을 하겠습니까? 자기 말이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는 건지 알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거나 자기 지지층들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사태를 피의자로서 수사받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지금 당장인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자기가 예를 들면 다시 정치적 복권을 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 임세훈 소장님하고 계속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5년만 할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었는데, 그러니까 5년만 안 할 방법, 5년 이상 할 방법은 소위 내란밖에 없었던 거라면 지금은 이제 플랜 B예요. 언젠간 돌아와서 복권될 각오, 생각밖에 없다라는 신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범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법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처음으로 보여줘야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이 본인 스스로가 아 이게 장난이 아닌데라고 하는 걸 실물로 인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만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근데 좋아요도 이제 눌러가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함께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질문지만 100쪽인데 특검 얘기로는 추리고 추려서 100쪽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당연히 오늘이 이제 처음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날일 것이고요. 아마 가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계속 몇 차례 또 소환 요구를 할 텐데 그때마다 또 시간 끌기 하고 특검의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 특검에서는 그렇게 김건희 편의를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씨가 오늘 조사 들어가서 본인이 소위 말하면 큰일 났다라는 걸 이제 알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는데 좀 소위 말하는 현타가 좀 와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때 표정이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의 범죄가 16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러면은 특검에서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려진 거 말고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범죄도 꽤 많지 않나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을 계속 연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법률로 제2특검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기존의 수사기관에 넘겨야 됩니까? 일단 다 해야 됩니까? 인지된 수사는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되 네. 안 된다면 전 민주당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특화시켜서 야 이 사건은 진짜 되게 중대한 사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치자금과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 되게 큰 건이기도 하고 특검의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추려 모아서 또 다른 형태의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진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내란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부인은 희대 부패 범죄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건데 특검 한 번 해서
이 특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로만 기소가 끝난다? 전 그런 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제2, 제3 이미 뭐 제가 볼 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런 사실들을 입법한다면 저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마다할 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세스로 앞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특검이 그 대목을 보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ODA랑 EDCF를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대회 어디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네. 한국이 뭐 아주 네.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지금 캄보디아 건에 대한 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EDCF도 만만치 않아요. 윤석열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EDCF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지원이 계속 같이 따라 들어갔고 그게 지금 뭐 저희도 보도를 했었지만 현대로템 관련된 문제가 있고 하나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건들에서 이 자금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가 어떻게 결정된 거냐? 왜냐하면 현대로템 한 건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쟁점화도 안 되고 있는데 많이 현대로템이 1년에 20개 EDCF를 받았어요. 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몰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죠. 네. 몰아준 건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뭐 이 부분들 그리고 이게 이명박 때 자원외교가 그런 문제가 됐지만 수조가 사라져도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훨씬 이제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쉬운 범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의 돈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적 자금을 사적인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권성동이 큰 거 하나를 받은 게 1억인지 10억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나가려고 했던 돈은 8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윤석열, 김건희가 어쨌든 했던 건데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EDCF가 지금 20조가 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의사결정 어떻게 된 거냐? 이 과정은 뭐냐? 이거를 별도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권력형 차원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업과 권력이 유착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선례를 만드는 차원의 입법 기준을 삼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꼭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이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런데 목걸이를 갖다 주거나 뭐 어떤 쇼핑백인가 뭔가 갖다 주면 그다음에 일이 된다. 라고 누가 인지하게 되면 그렇죠. 업자들 사이에서는 급속도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굉장히 많은 사건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합리적이죠, 이런 의심이. 아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아마 우리 오창희 그 앵커께서 깜짝 놀라셨던 거 있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의 가방 줬던 장면에 있었을 때 그런 게 보통 딱 들통이 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부적절한 일을 했구나라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김건희 씨는 오히려 내가 이제 가방 받는 거 알았으니까 더 큰 게 오겠네라고 생각할 거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결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최재형 목사에서도 보면은 카톡을 보내서 내가 이거 드리려고 해요 하니까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재형 목사도 이 가방과 뭐 화장품 등등을 주면서 일종의 약간 청탁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런 게 인데 네네. 실제로도 그게 노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성사는 안 됐지만 거기에 계신 보훈처 아마 직원이 막 전화 와서 이거 뭐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물건을 주고 청탁하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도 되돌아오는 게 선례가 남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서울의 소리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줄을 서겠죠. 당연히. 그때는 뭐 무슨 크리스찬 디올이 뭡니까? 더 큰 게 오고 가고 해야 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일단 이게 너무나 악성인 게 뭐냐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대외협력 기금으로 돈이 빠져나가야 한다거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되면 세금으로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비자금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문제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가 관련된 건 검찰이나 공정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뭐가 걸려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야 너 그거 걸린 거 있지? 나한테 와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수협 같은 경우도 하나의 케이스잖아요. 수협에서 도이치에다가 100억인가 그냥 무담보로 예를 들면 대여를 해주는데 이게 100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6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쭉 토탈로 따져보게 되면 수협이 그럼 무리한 대출을 한 건 수협 회장이 쫄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지는 예를 들면 거죠? 이제 성접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건 이미 선거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무혐의 종결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무담보 대출해 준 건 도이치로 간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하나는 그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효성,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키움증권 이런 게 다 사건이 걸려 있는 공정위도 걸려 있거나 검찰이 걸려 있거나 이런 건들이에요. 윤석열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묵시적 청탁, 묵시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청탁해야 되는 민원이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오고 간 금전거래에서 이 사람이 돈을 주는 이유를 묵시적으로 이해했거나 이해했으면 그게 청탁이 발생한다라는 논리를 박영수 특검이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삼성을 포함해서 물론 봐준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을 처벌한 거고 대법원까지 판례가 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IMS 모빌리티라든지 그 지금 현대로템이라든지 ODA나 EDCF를 받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인 삼부토건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이 이슈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 관련 기업 간담회를 본인이 직접 주최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나는 오피셜하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가는 5배가 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EDCF가 나간다더라고 하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종호는 이 모든 거를 알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종호한테 영장이 청구된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1심 주범들한테 야 내가 그거 집행유예 받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종호 따위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종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재판부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를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종호가 길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누구한테 청탁해서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 나오게끔 해서 조율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종호가 해서 돈을 받은 건데 일을 보겠다고 돈을 받은 건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보면 그 김건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김건희가 전화통화해서 해결했겠죠. 자, 이런 과정들 속에 지금 김건희가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삼부토건이라든지 이종호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한테 정부 정책, 그 대통령 주재 간담회, EDCF 자금 투원,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 이거를 통해서 재료를 제공해주고 이 과정을 지금 예로 든 것만 몇 개입니까? 4-5개가 엮여 있어요. 4-5개예요, 굵직하게.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바쁠 것 같을 정도로 촘촘하게 엮여 있고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할 때는 2달 사이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관련된 이슈로만 국무회의를 2번 하고 기업 간담회를 1번 하고 우크라이나를 1번 갔다 옵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또 1번 갔다 오죠. 그러면 2달 동안 이 일당들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주로 묶이고 주가가 뜨는데 국가 행정을 최소한 일정과 회의를 5번이나 주재를 한 거거든요. 외국 방문을 포함해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김건희의 여러 범죄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될 텐데 그냥 세 분이 보시기에 난 정말 김건희의 이런 범죄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이지만 이런 범죄만은 용납 못하겠다. 이거 정말 죄질 나쁘다 하는 거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저는 양평고속도로 이렇게 중점인 문제인데요. 이게 왜 발단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하게는 그 원인과 누가 지시했고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게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뭐 디올백 받고 뭐 목걸이 받고 이런 거는 그냥 사적으로 본인이 착복한 거잖아요. 뇌물 그냥 내 손에서 끝난 거잖아요. 타인이 나한테 줘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이는 없어요. 적어도 내가 이거 목걸이를 받은 거에 의해서는. 근데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문제는 국가 산업이잖아요. 이게 2조가량 들어가는 국가 산업입니다. 그게 특정인이 땅이 몰려있는 곳에 휘게했던 행위는 이 공적과 사적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제가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이런 일을 양평고속도로가 한번 성사가 됐던 이유로 다른 곳에서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국가 사업을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이렇게 치환되게 했던 일들이 양평고속도로를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아까 캄보디아 건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한번 재미를 보니까 계속했다는 게 저는 그게 양평고속도로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야말로 확실히 더 챙겨봐야 될 것이고 이미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뭐 관련자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박사님은요? 저는 뭐 말씀하신 국정농단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솔직히 국민 세금이나 또 주식 투자자들 갖다 고혈을 파먹는 건데 뭐 이것보다 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김건희와 노상원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면 만약에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니까요. 네. 근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수첩에 나온 내용 자체는 내란이 성공했다면 실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천륜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다 적시돼 있는 거고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의 초토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친위 구태타를 일으키는 행위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아니 김건희가 뭐라고 만약에 그럼 진짜 일개 사인 자기 말대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전쟁을 유발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온 인류상 이런 예를 들면 희대의 악마 같은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만 만약에 이 비화폰과 노상원의 수첩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건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뭐 한반도에 뭐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는데 여러 악당들이 있었는데 김건희만한 악당이 아니 연산 여보의 기껏해 주변만 괴롭히고 뭐 그쵸? 뭐 사도세자도 주변만 괴롭히는 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 정도인데 우리 김 기자 보실 때 김건희 범죄 이것만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발본색원하자. 꼽아주셨으니까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통령실 이전에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가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하루도 못 자겠다 이런 이유로 뭐 국가적 상징이라든지 어쨌든 뭐 이 공화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김건희가 사적인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대단한 무슨 대의가 국가적인 결정이나 대의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던 과정, 이 과정 자체가 김건희 범죄의 저는 시작점,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바로 개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전에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국가를 통치해왔던 세력들에게 어떤 일정 정도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수순이 있고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하루 전날 미리 나와서 호텔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한다고 해갖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말하자면 앞선 이제 정부라든지 국가 권력들을 모욕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결정을 하는 거에선 김건희 어떤 무속적인 영향이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그 주변에 있었던 뭐 10명, 100명은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건희, 윤석열이 워낙 세서라고 하면 저는 그 지점이 왜 이 두 부부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담해졌는가 이거의 시작점이 되는 게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래 살아야 되겠군요. 김건희는 이번에 들어가면. 아니, 지금 꼽아주신 네, 범죄로만 하더라도 형량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수까지 기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오래 산다는 게 그 안에서 수감 생활을 수감을 오래 오래 한다. 한다. 장수를 해야 오래 살 테니까. 아, 네, 네, 수감 네. 생활. 아, 그렇군요.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저렇게 등장하는 장면 봤을 때 뭔가 정돈을 좀 하고 온 것 같아서 네.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16개 플러스 알파의 혐의들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김건희와 연관관계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자, 추정과 예측과 뭐 그럴 것이다. 그리고 증인들의 몇몇 진술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좀 정돈을 하고 나와서 저런가 싶어서 좀 그 지점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특검팀이 열심히 수사했으면 네, 합니다. 특검팀이 그냥 갑자기 네, 네. 급조되긴 했지만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현직 수사관들 검사도 있고 뭐 총경도 하나 나와 있고 뭐 그 총경 수사 역량이 꽤 있는 총경이거든요. 아, 네, 네. 약간 개인적으로 한도 맺혔을 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잘할 겁니다. 인신 구속을 빨리 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가 믿는 건 자기와의 관계를 토설하지 않을 것. 계속 지금 보수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김건희 막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고리가 얘기 안 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진술을 하지 않게 되면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죄를 어떤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신을 부족하면 제가 볼 때는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유경옥 그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또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또 불렀다는 얘기는 진술에 엇갈림이 있는 건데 이게 김건희가 아크로피스타 있을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 사람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8월달 내에 빨리 인신구속을 통해서 주변이 좀 무너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종호가 구속되는 거에서 특검의 수사 전략이 조금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종호 돌려보내줬잖아요. 첫날 5시 반에 돌려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고 바로 영장 청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이종호한테 어떤 뭐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이종호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했을 것 같아요. 가서 넌 뭐 이 수사에서 뭐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박영수 특검 때도 있었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별건으로 구속했어요, 사실. 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종호가 특검의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력이나 조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니까 개인 비리 별건으로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카드들을 쥐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럼 이제 이종호도 말씀하신 대로 인신이 구속된 후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자물쇠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 갈 수 있냐?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네가 다 뒤집어 써야겠네. 그럼요. 라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 유경혁, 뭐 정지원, 뭐 이런 등등등의 지금 주변에 측근 서너 명,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이 김건희를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실체적으로 떠내면 수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김건희 자체가 뭐 이명수 녹취록이나 최재형 녹취록을 들었지만 김건희 자체가 말이 또 많아요. 네. 그래갖고 이게 말 많아요. 네,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법률적인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티기 쉽지 않다 이런. 그 둘이 얘기를 하면 누가 말을 많이 하고 누가 많이 듣는 쪽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많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저기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녹취록을 다 모아가지고 네. 아마 한두 명 아닐 거잖아요. 그 녹취 명 내용 아니겠죠. 자체. 근데 이명수 로치 그런 거 듣는 것도 힘들던데요. 네. 너무 저질이고 막 사람을 정말 아나무인이고 그 단어 네, 말하는 네. 단어 수준이 싸구려고. 너무 그 천박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차마 말 못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쓰니까 뭐 그냥 그동안에 허울 영부인이라는 허울을 잊고 있었죠. 그런 본질은 있었는데 창피합니다. 네, 권성동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쇼핑백에는 현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전에 이왕구 전 총리가 네. 그 뭡니까 그거 비타 500. 아 비터. 네, 비타 500 박스로 받았을 때가 그 얼마가 들어가냐 저희가 5만 원짜리를 넣었고 영상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쇼핑백으로 받았다가 저는 그럼 1억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되죠. 1억은 훨씬 더 네, 되지 말이 안 않나요? 돼요. 만 원짜리를 넣지는 않았을 네, 거예요. 5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넣기 때문에 네. 그 5만 원짜리를 넣으면 그건 10억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백에 5억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타 500에 1억 이상 들어가고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비타 500이 쇼핑백이라고 하면 비타 500병이 최소한 3개, 4개는 들어가는 그렇죠. 게 쇼핑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이즈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봉투에 5억씩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득 돈을 담았다면. 아니 거기서도 그 수첩에 보면은 권성동에서 큰 거 한 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한 장은 1억이 맞다고 합니다. 한 장은. 그쵸. 근데 큰 거는 또 다른 단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0 혹은 100일 수 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네. 살고 있는데 1억 가지고 큰 거라고 업자들이 아니 보지는 그리고 않겠죠. 윤 전 네. 문부장이 1억 줬다 그러는데 그 한학 한학자. 한학자 그 교주신데 교주가 1억 줬다 그러면 좀 가오가 안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건진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여의도에서 이게 결국엔 권성동을 향해 갈 거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네. 건진은 결국 권성동을 창구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권성동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건진이 그 어디입니까? 강남에 있는 그 절 코엑스 옆에. 봉은사. 네, 봉은사 옆에 카페에서 늘 앉아 있으면 공천 때나 뭐 이런 거에서 건진한테 가서 지역구 조정을 받았다. 뭐 이런 사례들도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권성동을 포함해서 이 건진에게 건진과 거래했던 이들에서 나온 힘일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여기를 놓고 보면 그 윤 본부장이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압박이 계속되면서 그러면 뭐 별의별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일단 않을까. 뭐 큰절 얘기가 나온 네. 거니까 네. 현장에서 그걸 보지 않고서야 큰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니까 제가 볼 땐 다 나온 건데 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권성동한테 간 돈이 권성동이 먹었을까 아니면 진짜 윤석열의 선거리에서 갔을까? 지금 이것도 제가 볼 언론 때 보도에 매우 따르면 두 궁금해요.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백이 두 번인데 하나는 대선 전이고 대선 후거든요.
대선전은 일부 보냈고 대선은 다 지가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입을 털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다 먹었다고 하면 그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놀아 먹었다고 얘기하면 여기 걸리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준 데가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 사람도 검사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로가 지저분하네요. 아, 그런 네, 돈도 먹어야 너무 되고. 웃긴 게 근데 다 큰 거네요. 큰절하고 큰 거 한 장 받고. 네, 큰 가장 사람들이네. 큰 거. 큰 네. 정치인, 선수가 높은 큰 10억 정치인데. 정도 받으려면 큰절 해야죠. 사선 의원도 어제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춘석 의원 전 법사위원장 딱 걸렸네요. 네,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통령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굉장히 그래서 뭐 쉬는 날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와줘야 될 여당이 자꾸 이렇게 잡음 소리가 나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돼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하게 돼서 어려운 지점에서 뭐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뭐든 다 하고 있는데 단단하게 받쳐줘야 될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뭔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지지율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좀 저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당원의 한 명으로서 답답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네. 차명 주식 거래라는 건 범죄. 형사범죄를 저지른 범죄입니다. 거잖아요. 예, 범죄고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버젓이는 아니었겠지만 네.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건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충격적이죠. 그 충격적이고 근데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데 후속 조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조치 자체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뭐 탈당했고 제명하고 수사도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뒤에 조치 측면에서는 어쨌든 수습을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프레임입니다만 민주당 정부에서 늘 가장 경계해야 되는 프레임이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사태를 그랬고. 포함해서 네. 위선과 너희 실제로는 다 자식들 교육 그렇게 시키고 뒤로 다 주식 거래하고 뭐 투자하고 하면서 겉으로만 나와서 사회적 정의와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공격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반대로 뭐 보수 정권은 독선이나 무능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취약해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 공산이 있고 지금 법사위가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그러니까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야 되는 중요한 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 지점의 경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속상하고 이런 문제보다 민주당 정부가 잡았을 때 이거를 공격할 포인트를 뭐로 잡느냐 해서 늘 보면 위선이나 내로남불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국힘은 뭐 우리는 원래 더러워요. 우리는 원래 돈도 먹어. 이런 이미지 아니니까 거기서 네. 굳이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않은데 저 봐요 쟤들 뭐 이런 네. 공격이 의외로 먹히고 그렇죠. 통하는 거고 사실은 전 이춘석 사건 같은 게 몇 건만 있으면 전 정권이 휘청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안 좋은 조짐이 들어요. 물론 뭐 탈당은 빨랐지만 탈당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제명은 의원 제명이요? 아니요. 그 당에서 제명하는 제명. 조치를 네. 취하고요. 뭐, 그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윤리특위가 가동이 돼야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의결 절차를 밟아서 그 국회의원 갖다가 이제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제명이라는 조치랑 또 하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좀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추미애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도 좀 반응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수사라고 하는 방점을 둔 게 있고 또 그 강 대변인이 또 얘기하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한 게 있고 또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옛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는 후보 당시 얘기했던 건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과도할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또 지금 앞으로 소위 이 내란 특검에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상당히 도덕적인 우위를 가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덕적 우위는 어디서 보여주는 거냐? 정부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소위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될 자세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과도할 만큼의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 민주당에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소위 의원직을 내놔야 될 거라고 하는 명확한 기강을 세우는 중요한 척도로 저는 이번 사건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제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의원직을 포함해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이 시점도 너무 안 좋았던 게 네. 대통령께서 어쨌든 주식시장 5,000포인트 만들겠다라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던가 또 대통령이 거래소를 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을 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또 제가 시점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또 분리과세 문제라던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민주당에서 시작된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찬물을 끼얹은 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5,000포인트 공약을 믿었던 분들이 약간 배신감을 느꼈던 타이밍에 지금 이게 지금 정돈되는 과정에 지금 또 이거 연관은 안 되지만 또 이게 차명 주식 거래 관련된 주식이 거거든요. 떨어진 날이 금요일이었고 이게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무일로는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시기랑도 또 이렇게 맞물려 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런 프레임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레임이 또 약간 좀 더 공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 쓰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정돈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춘석 의원 사건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엄중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우려되는 건 뭐냐면 뭐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 섣불릴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밭글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순 일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정치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그분이 제가 차명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네. 차명 계좌를 썼다고 하는 네. 그 보좌관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그 자금 관리들을 많이 담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좀 아프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이게 하나가 그냥 한꺼번에 팍 나와서 고름을 터트려버리는 게 낫지 계속 뭐 자잘하게 나오면 이게 더 정권에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계기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아니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소위 갑질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보좌진을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읍참마속 아닌가요? 또 하나는 이준석이나 권성동이나 하여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꺼번에 좀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자기들에게 맞는 직업으로 내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쪽도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배지는 언제든지 달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국민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 5년의 전체적인 어떤 기강이라든지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그러니까 인적 처리 방침 포함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그 의원 의석 하나 있으나 없으나 전국에 큰 영향은 사실 없는 정도의 네. 정당 의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위기 어떡하지? 이렇게 정권 초 이런 일이 자꾸 터져갖고 어떡하지? 이러면 그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기가 생겼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끝까지 가서 다시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제도화한다, 시스템한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좀 전복적이고 과감한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 놓고 보면 일단 치워버리는데 급급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이 추석 의원만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안 종목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주죠, 정책주. 저 이게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되는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예, 예. 네. LG CNS도 LG 그렇고,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뭐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뭐 그게 지금 당장의 기준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 우리는 이 문제로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린 이 문제로 여기서 뭐 허우적거리는 집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결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잘못하다가 망신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소만석.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 감시의 눈초리가 번뜩 있는데도 이러면 이완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당은 이렇습니까? 다선은 이렇습니까? 호남 중진은 이렇습니까? 라는 의문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은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다 추정이어서 문제인 건데 무슨 AI 그 기업 결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업들을 경쟁하는데 5등 안에 못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것 때문에 급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추정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주식을 보게 되면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그다음에 무슨 뭐 LG 뭐 CNS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런 수혜주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였는데 이것도 보니까 분할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분할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건 야 이 상황에서 빨리 매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분할해서 매도했다는 얘기라면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공간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자신의 이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십자법 위반이라는 거, 금융실명 위반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 것이고 또 본인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인데 딱 이게 또 요게 해당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AI,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했다는 건 야 내가 적어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실전법 정도는 위반할 수 있어라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또 누구처럼 야 귀신에 홀렸어요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이거 홀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자기의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춘석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가 다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정보를 얻잖아요. 이건 뭐 제가 볼 때 민주당이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것들은 항상적인 자기한테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2분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위인 거고 저는 이 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기를 보여주면 대국민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정기획위원으로서 그 관련된 분야에 총괄된 어떤 정책 아젠다나 이런 거를 짜고 있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캔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사고는 이미 벌어졌어요. 사고는 이미 벌어졌고 이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보여주느냐 이거에서 질적 차이를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근데 네. 그러니까 당장 하루 이틀 이슈 넘어가고 하고 지나가자 이 자세로 가면 지금 정권 초인데 이런 사고들이 반복된다. 그럼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레임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이 결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김한 기자 말씀하신 질적 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르다는 건 일할 줄 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 위촉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위촉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죄송한 건 사실인 거고요. 얼마나 단호하게 해서 정말 이전과 다른 모습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주식 문제, 주식 이런 투자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인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기획위원회가 뭐 대통령이 굉장히 고위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5년 동안의 국정을 운영하는 공간 속에서 어떤 때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 임명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얘기하는 건 기존의 여러 가지 인사 논란과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데 인사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그 불신을 받게 되면 앞으로 인사 정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고르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일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그렇지 이재명 정부는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정권의 실수는 아니지만 그쵸, 네, 저 뭐 안목이 없었다거나 뭐 그럴 줄 몰랐다거나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럴수록 단호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회 인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국회의장 네. 될까 말까 하는 분이고 또 그 전에 당 대표도 했잖아요.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호하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불명예스럽게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더 강단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법적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잘하실 굉장히 거고. 센 카드죠.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제가 볼 때 이제 만약에 이춘석 그 전 법사위원장 카드 다음 카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동력을 매우 잃을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 개혁 입법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국민의힘이 니네들이 무슨 개혁 입법을 해라고 계속 달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맞서서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매우 큰 중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전에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저는 민주당의 개혁의 가장 선두는 누구냐? 법사위원장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이 맨 선두였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위원장급밖에는 선택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 본인도 좀 하향 평가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왜 그러니까 받았을까요? 여의도의 선수나 관행에서 사실 어긋나는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좀 바라보는 정청래 대표의 뭐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시각이 좀 반영된 인사인 것 같고 추미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나 관행이 안 맞죠. 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근데 본인도 어쨌든 그 부분에서 오케이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이춘석 논란으로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따지면 앞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행보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뭐 추석 전에는 다른 검찰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약까지 걸고 된 당대표가 그걸 하려면 법사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법사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계속 그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어쨌든 차단하는데 이거 차단할 수 있는 카드를 내가 내겠다 이거가 이제 의지가 추미애라는 이름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일을 잘하는 거네요.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일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개혁 입법은 계속 갈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춘석 의원이 문제가 되니까 벌써 국민의힘이 바로 반격이 들어온 게 코바라 법사위원장 빨리 우리한테 내놔. 그러겠죠. 네, 계속 국회에서.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주장을 무색할 만큼 이제 추미애라는 그 거물급 인사가 딱 오면서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행에도 안 맞고 당대표까지 하시고 6선 국회의원의 사실 국회의장 강력한 후보인데 법사위원장이 안 맞는데도 대승적으로 이 위기의 상황 민주당이 지금 빨리 돌파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대승적으로 저는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뭐 말씀 한 저는 말씀 국민의힘의 네. 무기력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거를 왜 그 자리로 그러니까 이게 선수와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거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공격을 해봐야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미애 국민의힘 제일 싫겠죠. 이 법사위원장 카드 이런 카드들이. 그러니까 저왜 무너진 거 왜 봤냐면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신동욱 의원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네. 얘기했는데 중간쯤 내려가려 했더니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이 더 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분도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법은 우리의 권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권한으로부터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냥 언론이 알아서 해라라고 뭐 내부에 세부적인 거야 뭐 논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자기들도 웃길 수밖에 없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당은 제가 볼 땐 진짜 계획이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이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그 당의 또 그 정치 세력의 실력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고요. 산삼 순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기력 보충을 위해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답니다. 그 산삼을 아주 간편하게 한 병에 담았고요. 작은 병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도 에너지 보충에는 산삼 순백이 좋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몸의 쑥쑥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온라인 후기가 18,000건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점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이고요. 순백 10병을 공짜로 추가로 더 드립니다. 올 여름 건강은 산삼 순백 70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62셋입니다. 1666-1080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새 스픽스가 많이 밀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도 시원한 여름 보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풍기 지역의 특산품이죠. 100% 풍기 인견으로 만든 국산 친구 세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풍기 인견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또 피부에 닿는 청량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봄, 여름, 가을 언제든지 모든 계절에 사랑받는 원단이고요. 이렇게 완벽한 친구에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스픽스가 이번에 이불, 패드, 카바까지 다 합쳐서 단돈 78,900원, 79,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스픽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욱 박사님, 김한 기자님,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